안녕하세요. 저는 선사고 강좌 설명회를 맡게 된 강미나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제 소개 간략하게 먼저 드리면요. 저는 한국외대 영어교육학과를 나와서 교사를 사실 먼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사실 선사고에 대해서 조금 애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임용을 봤었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먼저 배정이 됐었던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사고도 공립학교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따 설명을 좀 자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전에 이제 했었던 학원들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생각의 차이로는 작년에 이제 이직을 하게 돼서 새롭게 이제 선사고 내신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아이들이 막 중학교 3학년을 졸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중등부와 고등부의 차이점이 좀 커요. 그래서 그 부분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 건데, 중등은 일단 어휘량이나 이런 부분이 어머님들 중학교 때 아이들 영어학원 보내시면 다들 영어학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거예요. 보통 한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으면 자유학기제를 제외하고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뭐 교과서 1, 2과, 뭐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교과서 5, 6과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은 학교가 3단원 정도가 들어가고 적은 학교는 2단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때 중학교에서 다룬 어휘는 보통 기본적으로 이 단어량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만 아이들이 학습을 해요. 그다음 이후에 중학교 친구들은 어법도 여기 단편어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단편어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 본문에 오늘 우리가 3과에서 배울 어법은 관계대명사야. 혹은 오늘 4과에서 배울 어법은 투부정사야. 이런 식으로 문법이 그냥 나눠져 있었습니다. 단원별로.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진행을 하실 때 중학교에서는 우리 3과에서의 핵심 문법은 투부정사야 이러면서 투부정사에 관련된 문법만 아이들이 이제 엄청 많이 풀게 되고, 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의 문제만 아이들이 엄청 많은 양을 풀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의 이제 지식은 이번 단어는 투부정사만 문법에 나온다. 사실 이렇게 좀 머리가 투부정사만이 이번 문법이다 이렇게 된 상태로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둘째로는 시험적으로도 실제로 시험의 출제가 투부정사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어법이라는 걸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통합어법은 말 그대로 통합적이라는 건데, 결국에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영어 선생님이 한 학년당 2명 정도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도 문법 수업을 진행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그냥 아이들이 고등학교 수준에 알고 있는 어법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시험 문제를 내시는데요. 오늘 배울 어법은 뭐야? 라고 설명을 전혀 안 해주시고 그냥 설명을 하시면서 어법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게 있어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시는데, 실제 문제로는 말씀하시지 않은 어법 문제까지도 다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저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일단 어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어법을 다루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내신을 따라갈 때 어법을 혼자서 막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어법을.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독해에서의 큰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는 1, 2단원 정도만 한 학기 시험 범위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5배 정도 이상의 시험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양적으로도 조금 부담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듣기도 중학교 듣기는 보통 교육청에서 시험 문제를 받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구에 속한 모든 중학교는 듣기 수행평가가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듣기는 선생님이 문제를 따로 제작해서 출제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듣기 시험 문제 자체에 서술형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 모의고사는 당연히 다들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중학교와 다르게 모의고사라는 수능 출제와 병행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중등부와 고등부의 영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사고등학교 내신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 친구들한테 항상 말을 하는 게, 저는 선생님 스타일이 내신이에요. 저는 스타일이 정시예요. 이렇게
정시와 내신을 구분지어서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는 건 사실 정말 좋지 않습니다. 고3을 가서도 왜 흔히들 정시 파이터라는 말을 쓰잖아요. 정시 파이터라는 것도 사실 말이 정시 파이터이지 내가 학교에서 시험을 자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정시만 내가 오롯이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선사고는 그게 특히나 더 어려운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정시를 내가 그나마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머님들 모의고사가 좀 학교에서 많이 다뤄주면 좋겠죠. 그쵸? 왜냐하면 내가 모의고사라는 게 어차피 정시에 약간 비슷하게 나오니까 학교가 모의고사가 많이 나오고 뭐 학교 수업 때도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를 좀 많이 가르쳐 주시면 아이들이 비교적 정시 문제에 좀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선사고는 정말 특이한 학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선사고 말고 여타 다른 학교들 내신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선사고는 제가 알고 있는 강동구에 속한 공립고등학교 중 가장 특이하게 내신을 출제하는 학교입니다. 자, 그럼 대체 왜 선사고 내신이 특이한가? 자, 우선적으로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소설, 대화, 연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정말 생소한 개념인데요. 고등학교에서 보통 1학년 시험범위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교과서 그리고 모의고사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거든요. 선사고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의고사가 시험범위가 아니었습니다. 선사고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모의고사 시험 범위를 해당하지 않게 출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나가는데 시간이 너무 사실 적게 들잖아요. 본문 얼마 분량이 되지 않으니까 그걸 다 나가고 나면 학교 선생님들은 대체 무슨 진도를 나가실까? 바로 소설, 영어 소설이라는 진도를 나가시는데요. 그 소설이 뭐냐? 제가 대표적 예를 들면 재작년에는 어린 왕자 소설이 출제가 되었고요. 작년에는 스티브 잡스 연설문과 그 다음에 본문과 관련된 다른 연계 지문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연계 지문을 선생님 미리 알 수 있나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공립학교는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교사였자 강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차이가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교체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정해진 틀이라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라고 하면 보통 정해진 기출이나 유형이 있기 마련인데 선사고는 매회 새로운 시도를 도전하는 학교다. 학교 혁신학교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정말 혁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 선사고를 들어갔을 때 가장 크게 충격을 먹는 것 중 하나예요. 고등학교는 좀 빡세게 정시를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 어린 왕자 소설이 진짜 웬 말인가요? 그쵸? 어린 왕자 소설과 작년에는 또 스티브 잡스 연설문, 그 다음에 이 외에 여타 그 구글에서 찾아온 영어 기자가 쓴 어떤 지문을 냈기도 했고 또 BTS가 한 연설문 같은 그런 영어 정말 외부 지문, 말 그대로 외부 지문을 출제를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화 연계를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특이한 유형은 자신의 생각 쓰기 유형인데요. 이것도 혁신적이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내신의 서술형은요, 보통 뭐 어법상 틀린 거 찾아서 고쳐라. 아니면 혹은 뭐 너가 배웠던 지문이니까 틀린 어휘를 고쳐라. 아니면 혹은 모의고사 지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이런 게 좀 대표적인 서술형이거든요. 선사고등학교는 어린 왕자 소설을 예를 들어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소설에 관해서 이 어린 왕자의 입장이 있잖아요. 이 입장을 하나 주어주고 갑자기 또 다른 외부 질문 주어서 이 입장을 비교해서 너의 생각을 써봐라. 영어로. 이런 식으로 서술형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로 짧게 정리드리면 어머님들 그 혹시 논술형 시험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논술, 실제 정시를 준비하는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논술 그 정시 부분이 좀 따로 있는데 논술 시험이랑 거의 흡사하게 서술형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 두 가지만 사실 오늘 포인트만 잡고 가셔도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너 영어가 이렇게 특이하게 나온다고 하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는 문제당 높은 배점인데요. 사실 배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을 쓰는 건 되게 자유롭잖아요, 어머님들.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법의 이 서술형 하나당 높은 배점을 가지고 있고, 그 배점이 높다는 이유는 보통 뭐 영어 문장을 쓰면서 아이들이 외국인이 아니니까 저희가 문법도 틀리고 뭐 수일치도 틀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감점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배점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 짚고 들어가 보면, 자, 어휘 같은 경우에는 소설, 이게 특징입니다. 소설, 또 교과서, 이렇게 2가지가 범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나오는 단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수 출제된다. 시험 범위는 교과서 보통 2-3지문 들어가고, 외부 지문, 여기서 말씀드린 아까 외부 지문은 소설이나 뭐 UN 연설문, 스티브 잡스 연설문 등등 다양하게 기자가 쓴 기사문 뭐 다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서술형은 영작 혹은 자신의 생각 쓰기와 같은 좀 특이한 유형이 출제가 된다라는 점. 그 다음 문법은 보통 그냥 고등학교 대부분 모든 고등학교에서 이 전국적으로 나오는 그냥 문법 문제처럼 다음 중 어법상 뭐 틀린 거 고르시오 이런 문제도 출제가 몇 문제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논술형? 대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건지 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어서 실제 내신 기출 유형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저희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한번 여기 프린트 참고해 보시고 제가 좀 크게 문제를 읽어 드릴 텐데요. 윗글에 밑줄 친 클라이밋 액티비스트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고르시오. 어머님들, 이게 객관식 문제입니다. 입장을 고르라 라는 객관식 문제는 어느 학교에도 이 강동구 내에서 출제되지 않는 객관식 유형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에게 원하는 포인트 이제 요점은 너가 이 글에 이 클라이마이트 액티비스트가 기자의 글이었거든요. 이 기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입장과 동등한 입장과 동등하지 않은 입장을 너가 읽고서 알아서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기자의 뜻, 기자가 뭘 주장하는지는 제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미 알 거예요. 대충 아, 얘가 이런 주장을 하는구나. 근데 여기 밑에 글은요,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읽고 내가 그때 이 입장을 해석을 해서 골라야 된다라는 점이 이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자, 다음 2번째는 윗글의 저자가 다음 글을 읽고, 자, 이것도 특이해요. 윗글의 저자가 이 글을 읽고, 자, 이 글을 그럼 가르친 글일까요? 안 가르친 글입니다. 그냥 구글에서 어디서 글을 갖고 와요. 그럼 이 글을 읽고 위에 저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응과 입장을 물어본다는 건 내가 이 글에서 정확하게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주장과 근거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 선사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객관식 문제만 해도 좀 특이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소설과 시 내용을 비교하는 이 객관식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것도 너무너무 특이합니다. 자, 첫 번째 글을 제가 한번 문제를 읽어볼 텐데요. 다음은 윗글에 톨스토이 단편소설 3퀘스천을 비교한 글이다. 자, 3퀘스천은요, 교과서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 소설 배웠을까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톨스토이 소설을 갑자기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3퀘스천과 비교를 했는데 들어갈 단어를 알맞은 것을 고르라 라는 게 바로 객관식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고력을 사실 요구하지 않나요? 영어는 외워서 푸는 게 우리 중학교 때 너무 익숙한 상태일 텐데 선사는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영어 수업 방식은 전혀 내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학교는 본문을 암기하고 오히려 모의고사가 좀 부족해도 암기하면 점수가 나오는 학교가 있는데요. 선사고는 내가 소설을 아무리 암기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굉장히 사고력을 논하는 그런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윗글을 요약할 때 이야기가 일어난 순서, 이거는 사실 좀 쉬웠던 유형 중 하나인데요. 이런 식으로 뭐 순서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가장 제가 아까 너무너무 특이하다고 강조했던 서술형인데요. 저희 선사고 서술형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윗글에 밑줄 친 A를 참고하여 주어진 조건에 맞게 자신과 친구와의 관계를 묘사하는 글을 쓰시오. 저는 이런 서술형을 제가 다른 송파구에서 저는 교사를 해봤지만 그 어떠한 학교도 이런 느낌의 서술형을 내지 않습니다. 선사고는요, 혁신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친구의 관계를 묘사하는, 무슨 나의 입장을 서술해봐라, 이런 식의 논술형 문제가 출제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 2, 3번의 글도 조건도 영어로 나왔는데, 저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영어로 글을 쓰는 게 익숙한 아이들이 저희 강동구에 많을까요, 어머님들? 아니죠. 한국어로 글을 쓰는 것도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문장을 써야 되는데, 서술형은 아시다시피 또 시험지의 뒤쪽이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그 짧은 시간 안에 저 조건을 맞춰서 어휘에 딱 맞게, 어법에 맞게 영어로 서술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술식으로 쓰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형이 특이한데 저희가 내신을 잘 준비하려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필수학습 정리학을 말씀드릴 텐데, 자, 일단 첫 번째는 외부 지문의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어린 왕자 소설이나 톨스토이 단편 소설을 단순히 그냥 읽고서 이 글이 이런 글이다 이렇게 그치면 절대 안 되고, 한 지문당 저희가 이 각각의 저자가 주장하는 주장이 무엇인지, 아니면 혹은 이 소설 속에서 선생님들이 강조하고 싶은 어휘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혹은 이 소설과 교과서 내용을 비교해보는 걸 제가 미리 예측을 해서 아이들한테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사실 학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교과서 지문과 이 소설을 연계하는 과정을 학원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선사고 친구들은 사고력이 정말 똑똑하지 않은 이상 서술형을 푸는데 문제가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외부 지문의 양이 많기 때문에 외부 지문 먼저 꼼꼼하게 학습을 하고, 내용과 등장인물의 어떤 특징들, 여기 예를 들어 톨스토이 단편 소설은 단편적으로 왜 이야기가 짤막짤막 진행이 되잖아요. 각각의 이 소설마다 주장이 다르고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마치 아이들은 그래서 선사고 수업 때 사실 굉장히 행복해요. 마치 뭐 중학교보다도 오히려 더 저학년인 초등학교 수업처럼 그룹 활동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입장을 토론을 영어로 시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 보면 대체 이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특이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그때 아이들이 뭐 토론을 해서 나눴던 찬반 의견, 아니면 혹은 소설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저자의 생각, 이런 것들이 진짜 실제로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서술형,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 보시면 서술형 너무너무 특이한데 나와 친구와의 관계를 묘사해보라고 나왔습니다. 나와 친구와의 관계를 한국어로도 쓰라고 하면 솔직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나와 친구와의 관계를 아래 조건에 맞춰서 영어로 써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이 그냥 정말 마냥 막상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의 학교 선생님들의 규칙은 본문에 대해서 학습을 했으면 그 교과서에서 나올 수 있는 서술형을 내시기는 합니다. 물론 절대 암기 서술형은 아니고요. 대신에 교과서의 뭐 예를 들어 주제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제가 제일 최근 걸 말씀을 드리면 인생에서 가장 내가 중요시 여겨야 할 세 가지가 교과서 내용이었어요. 그럼 내가 인생에서 여겨야 할 세 가지가 이제 조언이 세 가지가 나왔겠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입장에서 제가 예측했던 서술형은 너가 이 세 가지 조언 중에서 네 인생에서 너가 선택하고 싶은 조언을 내 인생에 맞게 지금 적용을 해본다라든지, 그리고 하나 또 생각나는 서술형이 층간소음을 다루는 어떤 본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선사를 딱 봤을 때 층간소음 본문을 배웠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시험 문제에 너가 혹시 층간소음을 겪은 적이 있다면 이거를 막을 수 있었던, 아니면 혹은 너만의 대처 방법을 서술하여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라는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대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영어로 써야 된다는 것이 진짜 어려운 점인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자신의 생각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연관지어 써야 하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인 영작 실력이 요구돼서 논술형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한시간 내에 서술형 배점이 하나당 한 5점에서 8점 정도인데요. 제한시간 내에 빠르게 서술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기가 영작을 할 때 문법이 완벽하게 써놔야 이제 저희가 감점이 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법이 안 되면 영작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법도 이제 학습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외부 지문과 본문 연계 학습인데요. 이거는 오히려 제가 미리 정말 이 수업에 조금 솔직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아이들한테 좀 자신 있게 기출을 제가 많이 직접 다 만드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사 친구들은 교과서 학습하고 이 교과서 어휘 외우고 문법 외우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교과서를 학습했다면 톨스토이 단편 소설이 예를 들어서 외부 지문이다. 교과서와 톨스토이 소설을 자꾸 연결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공통점은 혹시 없는지, 아니면 이 각각의 뭐 기자, 환경보호의 글에 관한 쓴 기자의 글이 외부 지문이었었거든요. 근데 환경보호와 관련된 어떤 그 교과서 지문이 또 지문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너가 그럼 여기 나온 조언 중에서 혹시 환경보호론가로서 너가 환경보호론가라면 너가 할 수 있는 환경적인 행동을 서술하여라,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객관식이라면 연계가 돼서 이제 이 입장과 동일한 입장의 어휘를 한번 골라봐라, 이런 식으로 객관식이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본문 내용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과 같은 작품의 다른 부분 혹은 관련 높은 작품을 아예 따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작품 전체의 맥락을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작품을 입장을 비교한다라든지 서로 대조해 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계해 출제하기 때문에 사고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선사고 친구들, 내신을 잘 따는 친구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대부분 책을 사실 좋아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습니다. 책을 좋아해서 내가 이 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사람과 이 사람 입장의 차이는 뭘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힘이 조금 강한 친구들이 오히려 영어 실력만 받쳐주면 서술형을 좀 쉽게 쓰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고등학교는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 나오는 친구는 내신도 동등하게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모의고사가 이렇게 한국식으로 푸는 시험이 익숙한 친구여도 선사고 내신을 잘 따려면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비교해보고 대조해보고 토론해보고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내신 수업과는 다르게 선사는 제가 어머님들 이렇게 많이 오신 게 너무 감사드린 게 너무너무 특이한 학교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2학년 친구들이 많이 안 모이는 이유가 이런 문제를 유형을 분석하는 게 사실 학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다 만들어야 되는 거고 사고력을 요구하니까 국어적 실력도 사실 해당이 되는 거고, 국어 선생님한테 저는 직접 가서 물어봐요. 이 글을 비교했을 때 어떤 논리적 흐름으로 저희가 서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원에 많이 선사반이 개설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존에 가진 2학년 친구들은 사고력도 뭐 사고력이지만 인원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10명 이상인 친구들이 지금 다 학습을 하고 있고, 그 전도 저는 그래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사 내신을 잘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대비반은요, 이렇게 대비를 하는데요. 지문 암기는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거는 사실 그 정도로 선사에서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 자, 그럼 중요한 점은 바로 서술형 대비를 무조건 시켜야 한다. 그래서 1시간 이상 저는 글을 쓰는 연습을 시킵니다. 아이들이 글을 쓰고 제가 그걸 체크해주고 비교해봐라, 대조해봐라,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고 미리 생각을 내가 확장시킨 상태로 시험에 임해야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철저한 대비 시스템, 이건 제가 만든 문제 중 하나인데요.
위 본문 속의 인물의 주장을 참고하여 해당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이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글을 쓰시오. Writing 1, 2, 3 sentence 세 문장으로 써라. 내 단어를 스크립트에 있는 걸 사용해라. 그리고 이유를 포함해라. 이런 식으로 저는 아예 서술형을 영작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학교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그 글을 쓰는 연습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반복적인 단어는 모든 학교가 공통되게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꼼꼼하게 아이들 단어 체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법, 아까 문법 문제 조금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내신 진도와 병행하는 문법 학습, 그리고 이 문법이 중요한 게 글을 쓰려면 문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조금 많이 아이들 문법 진도를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일정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요. 학교 개학하자마자 보통 개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선사는 월요일 4시부터 7시인데요. 선사는 저희가 이거 고2반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 7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클리닉은 또 따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클리닉이 굉장히 중요한 게 선사는 클리닉 때 와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때는 제가 오로지 수업만 진행을 하거든요. 무조건. 말만 제가 계속 하는데 선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써보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써보는 서술형 연습을 클리닉 시간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사는 다른 학교랑 다르게 제가 클리닉 무조건 직접 참여합니다. 아이들 그 영작한 거 피드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직접 참여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7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간표를 넣었네요. 7시부터 10시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상으로 제가 마친 이제 준비한 설명회는 다 마쳤는데요. 선사고 좀 특이하잖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짧게 몇 분만 한번 받고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리닉 수업은 제가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나중에 이제 나눠주게 돼요.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화수 목금 토 일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아이들 주말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근데 월요일 수업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수목 중에 또 수학 학원이 겹치지 않은 친구는 그때 나오는 게 편하다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이들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사는 주 1회반으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 학교 주 1회여서 어떡하지 걱정하실 건 없고 왜냐면 오히려 외부 지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범위는 사실 다른 학교에 비해 많지는 않습니다. 모의고사가 오히려 들어가면 양이 많지 아이들이 외울 거는 많지 않은데 필요한 건 내가 내 생각 한번 써보고 토론해보고 주장 찾아보고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3시간 수업을 진행했을 때 충분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몰라. 작년엔 톨스토이였고 그 재작년에는 스티브 잡스 연설물이었고 그 재작년엔 무슨 BTS 뭐였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다양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기 수행도 같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수행은 어떻게 나와요? 수행은 보통 글 쓰는 수행 보통 나오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그것도 써보라는 수행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글 쓰는 수행은 근데 다행히 어려운 건 아닌 게 아이들이 미리 쓰면 영어 선생님, 학원 선생님한테 보통 첨삭을 미리 해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가 틀린 어법이라든지 너무 주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제가 아예 좀 첨삭을 많이 해줘서 그거를 그냥 학교에 약간 제출하는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설명회가 뒤에 연이어서 있어서 이상 설명회를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딱 한 말씀만 드리면 방금 혁신학교잖아요, 선사가. 그래서 영어가 너무 혁신적이에요, 어머님들. 그래서 아이가 생각하는 힘을 사실 길러주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술형 준비를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선택을 하는 게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을 좀 가장 믿고 보낼 수 있는 학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상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수한 역사 사회를 만들어가는 생각의 차이 통합사회 한국사 강사 정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24년 새학기 맞이해서 선사고 통합사회 한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러 나왔는데요. 각 과목별 특성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출제 경향 마지막으로 대비 전략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사회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통합사회, 인간사회 환경 3가지를 개별 학문의 경계에 넘어서 통합적 관점에서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교육과정의 목표에 맞게 1에서부터 9단원
보시면 총 9개의 단원이 다양한 사회 과목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원, 6단원은 윤리, 그리고 2, 3, 9단원은 지리, 4, 7, 8단원은 일반 사회, 5단원은 경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기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통합사회 공부하다 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고3 수능 사탐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고, 보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고1 내신에서 최소 6단위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더 큰 중요성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1년 6단위는 한 학기 3단이고, 한 학기 3단이라는 것은 결국 일주일에 3번 수업을 듣는다는 의미인데, 국영수랑 비중이 흡사하기 때문에 만약에 국영수 1, 2등급 맞는데 성공했는데 여기 통합사회 그리고 뒤에 나온 한국사가 4등급, 5등급이 뜬다.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이렇게 뜨면 나중에 내신을 만약에 활용해야 되는 입시에서 조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통합사회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 작년 기준의 전반적인 출제 경향 한번 살펴보시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요, 사탐의 심화 내용이 대거 출제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통합사회는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상대적으로 깊지는 않은 그런 과목이었는데, 학교에서 내신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연관된 사탐의 어려운 개념을 끌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PPT 한번 같이 봐두시면 이 문제 11번 문제, 여기 4-2 헌법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실 교과서에는 기본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본권이 제한되는 뭐 특수한 케이스가 있다, 요 정도로만 간단하게 찝거나 또는 아예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는데, 막상 문제가 나오는 걸 보면 여기 약간 좀 흐릿하게 나오긴 했지만 보기를 보시면 사탐 정치화법에 나올 만한 내용이 자주 등장해요. 뭐 기본권 제한의 내용상 한계다, 방법상 한계다, 이런 용어는 정치화법까지 가야 우리가 배우는 내용인데, 이러한 사탐의 기본적인 개념까지 동원해서 문제를 낸다. 이 말은 즉 혼자서 교과서만 보고 풀면 약간 고득점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 제가 뭐 통합사회 강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에선 대다수 문제에서 이제는 도표나 지도나 그래프와 같은 각종 자료를 첨부하는데요. 이런 자료 첨부에서 주로 어떤 유형의 문제를 내느냐, 일단 너가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개념 확인 유형, 그리고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모두 고르세요, 모두 선택 유형, 그리고 통합사에서 요새 자주 나오는 건 이런 3차원 좌표 유형입니다. 3차원 중에서 옳은 설명의 위치를 고르세요, 이런 3차원 좌표 유형. 그리고 이런 문제도 굉장히 요새 자주 나오죠. 게임을 풀어보고 맞으면 1점 주고 안 맞으면 0점을 주라. 그래서 총 2-3번에 걸쳐서 생각을 요구하는 이런 게임풀이 유형 등의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통합사회는 일단 교과서의 기본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사탐에 연관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제는 도표지도 그래프와 같은 자료가 꼭 활용되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사로 넘어가 보시죠. 한국사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한국 역사가 형성 발전되어 온 전 과정을 공부하는 과목인데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 근대사, 즉 조선시대사까지를 중점적으로 배웠다면 고등학교 때는 전 근대사는 대폭 축소되고 그 뒤에 있는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에 이르는 근현대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사도 고3 수능 한국사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겠지만 당장 단기적으로는 통합사회랑 똑같이 고1 내신에서 6단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더 큰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6단위, 한국사 6단위 하면 총 12단위가 되는 거고, 국영수랑 흡사하거나 그리고 국영수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내신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한국사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 또 작년 기준으로 전반적인 출제 경향 살펴보시죠. 내용적으로는 일단 정근대사는 중3 때 이미 한 바퀴 돌렸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를 모두 출제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근현대사는 상대적으로 기록이 많이 남아있긴 해 굉장히 지역적 연도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8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넘어서서 81년, 82년, 8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요 정도까지 묻는 고난도 문제도 등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근현대사를 보다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사료뿐만 아니라 선생님에 따라서 외부에 있는 고난도 사료까지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3번 문제인데 중학교 때는 단순히 고구려의 광개토 왕이 신라의 뇌물 마리간에 도와줬다라고 암기하고 넘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암기만 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여기 사료를 주고 이 사료에서 네가 힌트를 찾아낼 수 있느냐까지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영락, 왕이 직접 순수해서 내려갔다, 5만 명 보내서 신라를 구원했다, 이러한 사례에, 이런 사료에 있는 힌트를 찾아서, 아, 이게 고구려 광개토 왕과 관련된 자료이구나, 문제이구나, 라는 것까지 캐치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료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문제 유형해 보시면 사건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순서 나열 유형. 이것도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냥 사료만 던져둡니다. 그래서 이 사료와 관련된 사건이 여기 순서 중에 어디에 위치하는가 순서를 고르세요 라는 순서 나열 유형, 그리고 개념 확인 유형, 그리고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모두 고르세요 모두 선택 유형. 조금 어렵게 나오면 요새는 가나, 가나다라 봐 이렇게까지도 보기를 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평가한 모의고사랑 흡사한 유형으로 출제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사는 일단 굵직한 사건뿐만 아니라 굉장히 치사하다로 느낄 정도까지 완전 세세한 부분까지 일단 고난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세한 내용까지 정확히 암기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꼭 강조하는 게 이제는 암기만 해서는 높은 점수까지는 못 갑니다. 암기하고 꼭 뭐까지 사료를 미리 해석하고 사료를 문제에 적용시키는 연습까지 해야 고득점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통합세 한국사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제 수업 소개와 더불어서 간단하게 대비 전략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 수업 준수원 통합세 한국사 크게 3가지 강점이 있는데, 첫 번째, 교과서 기출문제 교육과정 반영한 자체 교재입니다. 제가 직접 통합사의 5종, 한국사 8종의 교과서 다 공부하고 요약해서 교재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 번의 수업으로 모든 교과서의 전반적인 내용 분석할 수 있고, 옆에 보다시피 개념 확인하기, 자료 준수하기, 문제 준수하기 3단계로 교재 군수했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청 그리고 평가원 5개년 모의고사 그리고 학교별 프린트 참고서 기출문제를 시험 전에 같이 풀어보면서 중요 문제를 미리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점 두 번째는 확실한 개념과 풍부한 사례 수업이라고 정의 내려봤는데요. 모든 수업마다 PPT 활용하기 때문에 수업 이해도 증진시키려 했고, 그리고 아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적인 단어부터 어려운 개념까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출 사례를 활용해서 중점 자료를 해석하는 연습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옆에 보시다시피 만약에 한국사면 한국사 하는 도중에 관련된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실려있는 사료를 그때그때마다 최대한 많이 보면서, 그리고 최대한 많이 해석해 보면서 혹시나 뒤에 만약에 실제 문제에서 어려운 사료나 통합사의 어려운 자료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강점은 가장 짧은 시간 가장 많은 관리라고 적어봤는데요. 사실 앞에 있는 강점 2가지만 잘 따라와도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한데 모든 아이들이 100점 1등급 맞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뭐가 부족할까? 계속 고민해보고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수업하고 굉장히 퀄리티 높은 자료를 준다 해도 결국 마지막은 본인이 복습하고 암기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중요성이 밀린다는 이유로 안 하다가 결국 안 한 상태로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저 3가지 관리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매일 준수해오는 말 그대로 매일 부담 가지 않을 정도의 10분 분량의 다양한 숙제를 전달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평가원 모의고사라던가 학교 기출문제라던가 시중의 문제집 중에서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시중 문제집이 몇 개 있거든요. 완자라던가 이런 시중 문제집에 그런 문제를 다양하게 재편집해서 매일매일 전달하고 매일매일 숙제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숙제 안 하면 바로 보호자분들께 연락드리고요.
두 번째 매주 준수해요는 옆에 보시다시피 매회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관련된 복습 테스트 진행하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수업이 남아서 통과할 때까지 암기할 때까지 재시험 보고 있고요. 마지막 매월 준수해요는 시험 직전에 기출문제를 변형한 예상 모의고사 실시해서 개별적으로 채점한 뒤에 마지막까지 부족한 부분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통합사회 한국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 말씀드렸는데 통합사회 한국사 현실적으로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도 없는 과목이라는 거 저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시간으로 어떻게든 최대한 효율을 낳기 위해서 준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저 정준수 그리고 준수한 통합사회 한국사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호연지기 방재현. 장태호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선사고 내신 설명하기 앞서 일단 간략하게 저희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랑 장태호 선생님은 앞전에 좀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저는 광문고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장태호 선생님은 한영고를 졸업을 해서 서울대에 간 케이스고, 그리고 작년부터 좀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었던 수학 학습 습관이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얻게 된 노하우들을 좀 강동고 학생들이랑 공유하고자 작년부터 수업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선사고 수학 내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과목 편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사고 과목 편제는 1학년이랑 2학년, 뭐 그렇게 특이한 사항이 많지는 않은데 1학년 때는 수학상 그리고 수학하를 진행을 하고요. 이제 작년에는 좀 진도를 특이하게 나가지는 않았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선사고가 수학상이랑 수학하를 진도를 1학기 때부터 같이 나갔었거든요. 이제 이런 학교가 뭐 물론 선사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강동고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좀 시험 범위를 찢어서 이렇게 나갔었고, 그러니까 수학상을 차례대로 진도를 나가고 수학하를 진도를 차례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수학상의 1단원, 수학하의 1단원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을 해서 시험 범위를 짰었는데 일단 작년에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선사고는. 근데 이제 올해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이거는 시험 범위가 이제 바로 나오는 대로 이제 저희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뭐 지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자, 그리고 2학년 때는 2학년 1학기 때 수학 1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수학 2를 학습을 하는데 요것들은 어느 학교를 가도 똑같이 전부 다 지정 과목입니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조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학년 때는 이제 기하라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그 자제분들 중에 지금 선사고 보내시는 자제분들 중에 첫째가 아니라 둘째이신 분 계실까요, 혹시? 그 혹시 첫째 자녀분은 어느 학교로 갔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기하는 선택 과목인데 이 등급이 숫자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절대평가라서 A, B, C로 이제 나뉘게 되고, 사실 이렇다고 해서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절대평가니까 최대한 많이 A를 받아야 돼서 뭐 쉬운 문제를 많이 낸다던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일정 비율을 유지를 꼭 해줘야 돼서 이제 적당히 난이도가 엄청 어렵지는 않아도 이제 비율이 딱 나오게끔 이제 시험 출제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전 방학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금씩 학습을 하면 충분히 대비가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3학년 때는 선택 과목이 미적분이랑 확통이 있는데, 이 인근 고등학교 중에서 대부분 2학년 때 기하를 선택을 하고 3학년 때 확통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3학년 때 미적이랑 확통을 선택하게 되면 보통은 확통은 전부 다 지정으로
뭐 나는 이공계열을 갈 거야, 뭐 인문대를 갈 거야 이런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확통을 다 응시를 하게 하는데 선사고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통도 선택이고 그냥 미적분도 선택입니다. 이제 이게 조금 특이한 점이라 과목 편제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선사고 시험에 대해서 이제 좀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선사고만의 이런 수학 내신 특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도 평균 범주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고,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이제 선사고 학생들 중에 저희가 이제 매번 시험 볼 때마다 학생들이랑 상담을 하는데, 이 학생은 분명히 이 점수면 2등급일 거야 라고 무조건 2등급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학생이 1등급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특이한 점 말고는 사실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난이도가 어떻고 이런 특이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 내신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수능이랑 비교를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 중에 수능,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험은 좀 잘 보는데 내신은 이제 유난히 못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학생들은 보통 어떤 학생들이냐면 문제를 앞에 놓고 그냥 느긋하게 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기보다는 문제를 읽고 나서 어떻게 풀지 좀 느긋하게 생각을 한 다음에 풀이를 시작을 한 학생들인데, 내신은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내신은 50분 동안 시험을 보고 문제가 대충 20문항에서 23문항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능은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30문항을 100분 동안 응시를 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느긋하게 문제를 조금 감상을 하고 풀이를 시작을 해도 충분히 시간 안에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가 있는데, 내신은 그럴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경우는 특정 유형에 대해서 기계화가 정말 많이 되어 있어야 되고 1등급을 받으려면 어느 학교를 가든 이거는 똑같습니다. 기계화가 많이 돼 있어서 맞출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은 무조건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이제 감점이 없어야 되고요. 서술형에 대한 대비에 저희가 이제 서술형 대비를 학생들한테 어떻게 시키는지는 이따가 장태훈 선생님이 이어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 제가 서술형에 관련돼서 조금 이제 더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학생들이 서술형은 그냥 감점을 안 당하게 최대한 자세히 쓰면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술형은 최대한 간결하게 필요한 말만 딱 쓰고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꼭 써야 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개념 중에. 이제 그런 키워드들을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저는 학생들한테 단적으로 좀, 이거는 과장된 얘기긴 하지만 단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글을 아예 쓰지 말라 그래요, 답안에. 그냥 숫자랑 문자만 쓰면은 그걸로 족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간결하게 써서 이제 최대한 시간을 적게 들여가지고 득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술형은. 왜냐면 이제 객관식이나 주관식에 보통 서술형의 어려운 문제는 잘 안 내요. 왜냐면 서술형의 어려운 문제를 내면은 그거는 채점할 그 거리가 아예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서술형은 어렵게 내지 않고, 보통 변별력 문항들은 객관식이나 주관식, 단답형 주관식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서술형 문제들은 저희가 이제 대비를 따로 하는 편이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장태호 선생님이 이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방재현 선생님께서 이제 선사고의 과목 편제 및 일반적인 이제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더라면은, 저는 이제 저희 수업에 대한 특징, 그리고 실제로 이번 내신 대비 수업 시간표가 어떻게 열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선사고 지금 설명이긴 하지만 따로 선사고만
선사고 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서 보면 알겠지만 수학이라는 것들은 어떠한 특징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국어라든가 영어라는 과목을 보면은 이제 학교마다 출판사가 다르고 뭐 실제 범위도 다르고 선생님께서 지정하는 어떠한 이제 지문들이 다르면은 그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게 맞지만 사실 수학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당연히 절대적인 실력을 쌓아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수학에 대한 이제 단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신 대비 프로세스가 총 4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4단계나 저희는 통합반으로 구성을 하되 다만 저희가 이제 수준별로 분반을 해가지고 정교반과 심화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어쨌든 시험 점수에서 본인의 실력에 따른 최고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본인의 실력들을 객관적으로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객관적인 지금 본인의 실력에 맞는 올바른 공부 학습법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단계가 저희가 이제 A단계부터 D단계 저희 팜플렛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조금 추상적으로 나와 있죠. 간단하게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A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생들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좀 수학에 대한 흥미를 일깨울 수 있는 그냥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이제 다음 내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학기에 이제 진행되게 되는 내신 대비 지금 다들 수학상을 지금 선행을 하고 계실 겁니다. 또는 수학상을 정리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에 해당하는 저희 단계가 지금 그냥 빌드업 B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빌드업 단계에서는 일단 다음 학기에 진행이 되게 되는 수학상에 대한 지금 기본적인 필수 개념들, 그리고 필수적인 유형들에 대한 정리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이제 중간고사 내신 대비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내신 대비 때 진행되게 되는 이제 C단계와 D단계, 클로즈업과 디테일 단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간고사뿐만이 아니라 보통의 일반적인 고사들에 대한 내신 대비 기간들이 보통 7주에서 8주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초반에 한 4주에서 5주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되게 되는 단계가 사실 C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C단계 때는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라면은 이제 방학 동안 배웠던 개념들을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될 거고 그 이후에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어떠한 문제들을 조금 꿰뚫는 실전 개념들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심화되는 문제들까지 다뤄지는 단계가 저희 C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2에서 3주 정도 동안 진행되게 되는 단계가 저희가 이제 D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D단계 때는 사실 학교마다 조금 디테일링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선사고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학교랑은 다르게 좀 시험 난이도도 평이하고 그 다음 어떤 특별한 그런 특징들이 없긴 하지만 선사고도 학교 프린트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 프린트에 대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클로즈업에 해당하는 C단계에 해당하는 저희 자체 교재 내에도 대부분 다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학교에서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프린트도 풀어보고 그에 해당하는 좀 변형 문제들이 주어지는 단계 마지막 디테일링 채우는 단계가 저희 디테일링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심화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제 1등급을 조금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 변별력 문항들 좀 변별력을 가지는 준킬러나 킬러에 해당하는 대비들까지 진행되게 되는 단계가 저희 디테일링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사실 팜플렛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 조금은 좀 주요한 내용들만 제가 감추려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는 일단 학생들이 과제를 해오든 또는 시험을 보든 모든 문제를 풀면 어쨌든 정답과 오답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오답 같은 경우들은 실제로 여기 학생이 한 명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친구는 중학교 때 친구는 혹시 중학교 때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한번 만들어 봤나요? 그 오답 노트가 얼마만큼 혹시 유지가 됐나요? 그렇죠, 오죠. 그래서 사실은 오답노트 만드는 게 사실 그렇게 썩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시 내가 틀린 것들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사실 다 본인 스스로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 정리들을 저희는 사실 학생들을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과제를 유인물로 나가게 됩니다. 다만 이 오답 과제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사고 과정들이 정확하게 잡혀 있다라면은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도 다시 풀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답 과제들이 1+1으로 예를 들어서 10문제를 틀리면은 20문항들이 오답 과제로 틀린 문항과 유사 문항이 하나씩 나가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맞추는 문제들은요.
사실 맞추는 문제들 3번, 4번 이상 맞추는 문제 다시 봐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어찌 보면은 양치기라고 하죠. 그런 양치기에 해당하는 어떠한 학습법은 비효율적이고 되게 시간이 많이 들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리는 취약 유형들을 제가 끊임없이 시험 전까지 반복적으로 이제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학습되는 저희 시스템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이제 저기 앞에 있듯이 저희 2명이죠. 그래서 물론 학생 한 명당 선생님이 정말 열정을 쏟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저희 방쌤이랑 저는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퇴근을 못 합니다. 수업이 매번 끝나면은 오늘 수업한 학생들마다 오늘 수업에서 어떤 학생들은 어땠고 특이사항들이 있는지 항상 학생 한 명 한 명 다 저희가 항상 계속 진단을 하고 그다음 다음 수업 때는 어떤 것들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더라 퇴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랑 방쌤 모두 이제 어떠한 수학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좀 다른 다른 견해들이 있었을 때 좀 더 객관적인 진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떠한 수학적인 지식들을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2명의 선생님들한테 어떤 각각들에 대한 노하우들을 학생들이 뽑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2명이 있다라는 특징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에서 방쌤이 설명했었던 서술형에 대한 대비들이 저희가 이제 학기 중에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저희 내신 대비 시간표에서 특징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별 맞춤 대비 같은 경우는 선사고 같은 경우는 마지막 디테일링 단계에서 학교 프린트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변형 문제들 다시 한번 만나보는 대비들이 진행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명회를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설명회 영상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든 수업들은요 고화질로 촬영이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보기 편하게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보통 그날 또는 다음날 넘어가기 전까지 학생들 메일로 영상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저희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나는 수학이 조금 부족해 다른 인강 이렇게 찾아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어떤 같은 내용들을 다룰 때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표현법이 다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뭔가 복습을 한다든가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내용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때 어떠한 수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실 때는 그날 배운 수업들을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저희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3월 개강하는 저희 저희 이제 중간고사 내신 대비 수업이 언제 어떤 시간에 열리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반이 총 2개가 아니라 저희 수토반 모길반이라고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수준별로 분반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각각 수토 모길에 2개의 반씩 정규 심화반에서 총 4개의 반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 오게 되면은 물론 분반 테스트를 토대로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저희가 분반을 하지만 오게 되는 학생들 모두 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조금 상담을 하고 개별적으로 진단을 해서 이 학생에게는 저희가 정규반이 조금 더 맞더라 또는 심화반이 조금 더 맞더라 학생들 개별적으로 조금 더 이제 최적의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는 수준별로 분반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어떠한 배운 진도들 나간 양에 대해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는 이제 일반적인 어떠한 시중 교재들에 대한 문제풀이들이 추가적으로 무료로 진행이 되게 된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참석할 수 있는 인원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내가 이번 주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할 겸 다시 문제풀이 수업 진행이 되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수업에 대해서 그럼 수요일, 토요일, 목요일을 각각 6시, 10시 저렇게 4시간만 나오게 되느냐가 아니라 이제 사실 내신은 수능과는 다르게 관리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관리에 대한 시간에 대한 안내를 드리자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서술형 대면 천사기입니다. 서술형 앞서서 얘기했지만 사실 빠르고 간결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술형에서 시간을 뺏기는 만큼 감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간을 뺏기는 만큼 결국 다른 객관식에서 틀리게 되고 그럼 시간들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빠르고 간결하게 써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학생들마다 이제 1대1로 피드백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 저희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 다른 수업들이 시작되기 전에 1시간 또는 저희 토요일 오전 오후에 이제 방지선생님과 제가 직접 진행을 하게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나간 진도에 해당하는 어떠한 3문항에서 5문항 실제 학교에서 출제될 수 있는 서술형 문항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과제를 내오고 그에 해당하는 서술형들을 실제로 학생들이 서술형 시험이듯이 생각하고 적어온 것들에 대한 저희가 피드백 그리고
우리가 감점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키워드 정리.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것들 외에도 서술형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이제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떠한 사고 과정들에 대한 지도들도 좀 밀접하게 진행이 되게 되는 수업들이 일주일에 1회 필참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 매번 수업 때마다 진행이 되게 되는 어떠한 과제들이 항상 나가게 될 겁니다. 그 과제들 사실 학생들이 계속 정실히 수행을 하고 있는지, 정답률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추적들을 저희가 일주일 중에 1회는 필참이지만 어떠한 희망자 또는 저희가 아직 과제들이 많이 밀려있네, 특정 몇 명 지정자들에 대해서는 주 2회, 3회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하도록 진행을 중인데, 그에 대한 특징들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시간 내에 그냥 오늘 지문 있는 사람들 다 와, 뭐 20명, 30명 이렇게 지문 받아주면은 사실 지문하기도 어렵고 뭐 관리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 들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시간대별로 파트를 나눠가지고 학생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그 1시간 타임당 최대 인원 맥시멈 4명을 제한을 둬서 그 시간 내에는 조금 더 저희가 밀접하게 효율적으로 어떤 관리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간대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뭐 이제 미완성 과제들 및 오답 과제들에 대한 이제 질의응답 또는 그에 해당하는 저희가 추적 관리가 진행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조금 더 욕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어요, 좀 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도전 과제들을 토대로 학습들이 한 주 동안 진행된 것들에 대해서 완전 학습들이 진행되게 되는 어떤 저희 클리닉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시간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수요일, 토요일, 목요일, 일요일 반으로 구성이 되고 각각 시간 6시부터 10시, 6시부터 10시 변동 없이 6시부터 10시로 4시간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띄우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수학상 중간고사 내신 대비 범위에 해당하는 조금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맞춰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3학년 때 미적분, 확통, 기하, 이런 다른 과정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자질적인 부분들 또는 이해, 이런 수학적인 좀 감각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수학상 특히 이번 중간고사 범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앞서서 방쌤이 얘기한 것처럼 좀 기계화해야 되는 부분들, 좀 기질적으로 열심히 좀 태도적인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되는 단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수학 학습법 그리고 철저한 관리를 토대로 이번 수학 중간고사 첫 내신 대비를 저희 호연지교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 지금 이제 생각의 차이에서는 이제 선사고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국어 강사 임시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앞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오느라고 조금 숨이 찬데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부터 그냥 바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세로로 된 검은색 검은색으로 돼 있는 표지 돼 있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연도별 출제율이나 이런 내용들은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PPT 자료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로 풀어가지고 적어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오늘 사진 촬영이나 이런 거는 굳이 힘들게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선사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구성이 기본적으로는 교과서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나서는 연계 작품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외부 작품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연계 작품이랑 외부 작품이랑 차이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여기 연계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교과서에 실려 있는 관련된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학습 활동이라던가 그런 데에 있던 것도 연계 작품이 되고요. 추가적으로는 교사용 자료 혹은 이제 자습서에 들어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당장 만나게 되실 중간고사에서는 이제 윤동주의 자화상이 무조건 들어가게 될 건데, 윤동주의 자화상 같은 작품은 이제 교사용 지도서에 보면은 윤동주의 참회록이 연계 작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연계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외부 작품은요, 학교에서 유인물을 준 적도 없고 혹은 그런 참고서에도 들어있지 않는데 관련돼서 나오는 작품이에요.
예를 들자면 첫사랑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첫사랑이라는 작품이랑 제목만 동일한 작품을 끌어다가 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윤동주의 자화상을 쓴다라고 하면은 다른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끌어다가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작품들을 끌어다 쓰는 경우를 저희가 외부 작품이라고 하는데, 지금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 작품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연계랑 외부 작품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죠. 외부 작품은 21년도엔 출제가 아예 안 됐었는데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제가 점점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선사만의 그런 트렌드가 아니고 강일고나 주변 학교들 역시도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교과서의 비중을 조금 감소할 것이고 연계 작품이나 외부 작품의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과서가 여전히 70% 정도는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되 연계 작품이랑 외부 작품도 보셔야 된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제가 3년 동안 출제된 소재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물론 이게 제가 여기에는 이제 자화상이나 뭐 책속길이나 1단원 내용들만 담아놨는데 모든 전체적인 단원들을 다 고려를 해보더라도 선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출 연계율이 매우 높은 학교예요. 21년도에 나왔었던 형식이 22년도, 23년도에도 거의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3년 중에 2년 이상 출제된 게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많죠. 거의 8, 90% 이상이 같은 소재가 출제가 되고 있고 죄송합니다. 색깔이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출제된 애들이에요. 3년 연속 출제된 것들만 고려하더라도 40% 이상입니다. 그 소리는 기출 공부를 한 학생과 안 한 학생이 점수를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양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되고요. 이게 얼마나 극단적으로 동일하게 출제가 되냐면 어떤 단어 문제를 예를 들어서 냈어요. 예를 들어서 지양이랑 지향의 뜻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런 문제를 냈다라고 하겠습니다. 21년도에. 그러면 22년도에는 지향의 사전적 의미로 동일한 것은 이런 식으로 내버려요. 사실상 형태만 다르지 내용은 동일한 문제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제가 대표 유형 몇 가지만 일단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중간고사에 문학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학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문학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문학은 학문이 아니거든요. 문학은 분류상으로는 예술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은 어떻죠? 해석의 소지가 다양하죠. 이렇게 해석될 수도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 답은 여러 개가 아니죠. 하나죠. 그러면 이 예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을 마련을 해줘야 돼요. 경계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경계를 설정하는 게 학교 시험에서는 두 가지를 설정합니다. 하나는 상식의 경계고요. 하나는 해석의 경계입니다. 이 상식의 경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에게 상식이라고 하면은 학교 내에서 뭘까요? 교과서가 되겠죠. 이 해석의 경계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미리 보셨더라면은 거기 보기 이러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보기를 통해서 문제 내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저희가 해석의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경계를 만드는 게 모든 출제 원리예요. 모든 문제의 출제 원리는 이 두 가지 경계를 만드는 데 있고 이 교과서의 경계를 만드는 문제가 지금 여기서 대표적인 유형으로 제가 찍어놓은 표현상의 특징, 시어, 식구, 심상, 표현상의 특징 이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이 상식을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제가 보통 작품이 엮어서 돼요. 가나형.
이제 중학교 때도 보면 문제가 작품 하나만 물어보지 않고 작품 여러 개를 묶어서 공통점, 차이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고등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발생을 하는데 가작품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나작품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가작품에 저희가 학습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뭐 점층법이 사용이 된다. 또 뭐 역설법이 사용이 된다. 그리고 뭐 청각적 심상이 사용이 됐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학습을 해야만 하는 상식이 되는 겁니다. 나작품 같은 경우에 뭐 연계자료에서 나왔다고 치면 얘도 저희가 학원에서 학습을 할 때는 반복법이 사용이 됐다. 얘도 역설법이 사용이 됐네. 또 얘는 시각적 심상이 사용이 됐다라고 학습을 해요.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서 시험장에 가게 되면 만나는 선지들이 무엇이냐? 가장 쉬운 예시로는 가에서는 점층법이, 나에서는 반복법이 사용되었다. 이런 거는 너무 쉽죠. 이런 거는 거저주는 선지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한 단계만 올라가 볼게요.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 가와 나에서는 감각적 표현을 활용한다. 얘는 적혀 있었죠. 명시적으로. 근데 감각적 표현이란 말이 여기 명시적으로 나오나요? 안 나오죠. 얘는 청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을 감각이라는 말로 바꾼 선지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가와 나는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역설법 혹은 점층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한다. 이 주제를 부각한다 라는 이 의미는 단순 암기로 저걸 외운 학생들은 도출을 해낼 수가 없어요. 이 선지는 얘도 맞아야 되고요. 얘도 맞아야 되고 얘들이 주제를 부각했는지 사실 여부도 맞아야 됩니다. 근데 내신에서 난이도를 올릴 때는 이런 식으로 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3번 선지 같은 선지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교과서 작품이나 연계 작품을 단순히 암기할 것이 아니라 이 주제의식을 어떻게 읽어내는지, 그리고 이런 선지들까지 다양하게 연습을 함으로써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대표 유형으로는 이제 이 해석, 보기가 나오는 건데, 저는 얘를 문학론이라고 총칭해서 불러요. 이 문학론이라고 표시된 친구들, 여기 문학론, 반영론, 절대론, 여기 같은 경우에도 표현론, 얘들이 다 문학론에 해당되는 애들인데 쟤도 3년 연속 출제가 됐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얘들은 어떤 거냐면,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드릴게요. 차가운 소리에 강철이 나를 조여온다. 자, 얘를 문학론을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절대론이고요. 하나는 상대론입니다. 절대론은 앞에서 말씀드린 상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가운 소리, 소리가 차가울 수 있나? 없죠. 이런 거를 저희가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됐구나. 강철이 나를 조여온다고 했으니까 이거 의인화 사용된 거 아니야? 이런 사실적인 거를만을 해석하는 게 절대론. 누가 보더라도 사실인 것. 그런 게 절대론적인 관점으로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고요. 상대론은 사람마다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표현론은 작가를 기준으로 작품을 읽어나가는 것이, 작가의 상황이나 상태를 기준으로. 이 문구를요,
예를 들면 집에서 학생이 잔소리를 들은 상태에서 쓴 글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작가는 학생이 되겠죠. 그럼 그 학생의 입장에서 이 차가운 소리의 강철, 얘는요 잔소리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되시죠? 이게 표현론입니다. 그 다음에 반영론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반영론은 시대를 반영을 해요. 차가운 소리의 강철이 나를 조여온다. 이 문구를 일제강점기에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가운 소리의 강철이 총성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효용론. 효용론은 독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지금 문구를 읽고 있는 독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커피숍에서 커피를 시켜놨는데 화장실이 급한데 진동벨이 막 울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무거운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벨 소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문학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 이 이론들 중에 하나를 보기로 제시합니다. 보기에서 이 작품은 뭐 윤동주의 자화상이라고 하면은 이 작품은 윤동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어떠한 환경에서 작성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윤동주의 특성을 반영한 표현론적인 관점으로 작품을 읽어라가 되는 거고요. 보기에서 윤동주에 대한 얘기는 생략하고 자화상이란 작품의 아름다움만 노래를 했어요. 작품의 특성에 대해서만. 그러면 그 작품은 일제강점기나 윤동주의 특성을 반영해서 읽으면 큰일 나요. 문제에서 틀리게 됩니다. 걔는 절대론으로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를 기준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거를 저희가 다른 이름으로는 수능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수능형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최근에 이제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고 있지만 출제 주제는 보시다시피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린 화면만 보면은 마치 3년간 출제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이거를 보고 출제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강사가 있으면 그 강사는 선사고 전문 강사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제 주제가 계속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죠. 이건 트렌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출제되는 작품만 바뀐 거지 출제되는 문제의 주제는 동일하게 출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보면은 외부 지문이 출제되고는 있지만 출제 주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선사고의 기출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오단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얘들을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제가 중간고사 때까지 사용할 교재가 되겠는데 한 가지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내순속 수능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는 3월 모의고사 그리고 교과서를 학습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저희가 어찌됐든 처음 만나게 되는 시험은 3월 모의고사잖아요. 그리고 3월 모의고사도 당연히 잘 보고 싶으실 거고 이 3월 모의고사를 잘 보는 거는 앞서 설명드린 이 수능형 문제들을 학습을 하면 자동적으로 3월 모의고사는 대비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교과서에 이번 시험 범위에 무조건 들어갈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화상은 무조건 나올 겁니다. 문법이 출제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학교 시험 범위가 문법이 들어갈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건 예단할 수 없지만 자화상은 1단원의 첫 번째 내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조건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런 무조건 들어가는 작품들을 수능형 문제에 대한 학습을 함으로써 3월 모의고사도 대비하고 교과서 내용도 미리 준비하겠다가 일단 처음 3월 달에 한 2에서 3주간 할 학습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제자의 교과서라고 해놓은 거는 여기에는 모든 작품이 수록돼 있어요.
자화상이랑 연계될 수 있는 작품 종류 수가 6가지 이상이거든요. 그럼 그 6가지 이상의 작품 중에 뭐가 나올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 모든 거에 대한 내용을 이 책에는 담아놨고요. 제 손필기도 들어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필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은 그런 본교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가 이제 수업으로 따지자면 5에서 6주차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진행하고 나서 얘가 한 4주 정도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너만의 기출문제는 과제입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과제인데, 제가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냐면, 사실 이 대형학원의 특성상 이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대형학원은 데이터가 많은 대신에 개별 관리가 조금 힘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 그 부분을 저도 학창 시절에 걱정을 해서 제가 낸 안은 과제를 2가지로 나눴습니다. 통합과제랑 개별과제가 모두 다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통합과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문제고, 얘가 100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이고, 개별과제 같은 경우에는 5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것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수업을 듣고 테스트를 치고 클리닉을 받고, 이게 기본적인 시스템이잖아요. 테스트를 친 결과를 제가 직접 다 검수를 할 거고, 그 검수한 내용에서 이 친구가 조금 부족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문제들을 선별해서 그와 관련된 문제를 50문제를 매주 선별해서 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수업을 한 1주차에는 개별 과제가 없겠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개별 과제가 포함돼서 매주 150문제 정도 문항이 나갈 것이고, 문항수가 조금 작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300문제, 400문제를 출제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문제는 3, 400문제를 나눠주면은 학생들이 복습을 제대로 안 해요. 오답 노트도 하지 않고. 왜냐면 시간이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문제 하나를 공부하면 1번부터 5번까지 선지가 5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이 5가지나 있는 거거든요.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5가지나 있는 것인데, 150문제 곱하기 5만 하더라도 750가지의 내용이 되겠죠.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있는 문제를 더 꼼꼼하게 푸는 게 훨씬 효율이 좋다는 거를 제가 경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문제수를 이렇게 배정을 한 것이고, 선사고 기출의 역사라고 돼 있는 얘는 문제풀인데, 최근 3개년 문제들을 제가 위주로 추려놓은 거고, 얘는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시기는 얘가 5에서 6주차까지 진행됐으니까 얘가 7에서 8주차 2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좀 이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신 미리 보기는 제 강의 계획서에도 보면은 8주 플러스 알파라고 돼 있을 거예요. 얘는 이제 직전 보강 때 마지막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 형식은 선사고 시험지하고 동일하게 출제를 할 겁니다. 문제 구성이라던가 서술형, 서답형 동일하게 출제를 할 거고, 제가 현장감을 위해서 웬만하면 갱지도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현장감하고 동일하게 시험을 치는 마지막 코스가 내신 미리 보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설명이고, 마지막으로 좀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 거는 시스템과 관련된 얘기인데, 저희가 수업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상담이 있고 클리닉이 존재하잖아요. 수업하고 테스트는 당연히 매주 진행이 될 거고요. 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미달자에 한해서는 의무 참여입니다. 의무 참여고 매주 진행이 되겠고, 테스트 통과자에 한해서는 이제 선택 참여가 되겠습니다. 클리닉을 제가 올데이 클리닉도 운영을 할 건데, 올데이 클리닉은 저희가 달마다 빨간 날이 웬만하면은 껴져 있어요. 뭐 어린이날이라던가 아니면 재량 휴업일이라던가 그런 날이 껴져 있는 날에 제가 하루 종일 교실 하나를 열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 시간 되는 시간에 와가지고
한 달 동안 부족했었던 내용을 그날 하루 동안 다 보완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데이 클리닉은 제가 웬만하면 의무 참여시키려고 할 거고요. 저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못 가겠어요 하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한 달에 한 번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까지도 혹시 윤행고 아실까요? 윤행고 들어보셨나요? 그 윤여정 선생님이라고 입시 컨설팅 그쪽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윤행고 컨설팅에서 제가 국어 학습 자문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조금 학습 쪽이나 입시 쪽이나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행 평가도 저희 있잖아요. 수행 평가도 매우 중요한데 제가 상담 같은 걸 해보면은 내신 잘 받아놓고 수행 망쳐가지고 1등급이 2등급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수행 평가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수행 평가를 제가 주도적으로 대비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행평가는 일반적으로 과제물 형식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뭐 발표 같은 걸 한다던가 그런 형식으로 나올 것인데 그걸 제가 직접적으로 봐주게 되면 공개적으로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제물 대리 작성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 같은 경우에는 요청하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 1년 동안에 요청이 많아도 한두 개밖에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 까먹지 마시고 수행평가도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 드리면서 오늘 선사고 국어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의 차이 시너지 과학팀에서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배재명입니다. 현재 통합과학만 전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에 한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더 철저하고 정확히 분석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실제로 이 통합과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맞춰서 저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구성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은 물화생지 각각의 과목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통합해서 배우는 과목이 1학년의 통합과학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과목이 1, 2학기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는 1학기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 중요한 개념들을 잘 잡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물화생지 각각의 파트별로 이 변별력을 주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기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선사고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물화생지 파트를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시고요. 이 1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9등에서 10등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포인트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 첫 번째로 과목별로 변별력을 주는 포인트가 다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물리와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 자체를 묻는 문제보다는 그 개념을 응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 까다롭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지구과학의 경우에는 자료 해석 위주의 형태가 출제됩니다. 어떤 사진이나 그림자를 주고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지 형태로 출제가 되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실제로 기출문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화생지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신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유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요거를 어떤 식으로 대비하는지도 이따가 제 수업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사고의 경우에는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이라고 하면 교과서나 프린트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학생들이 좀 가볍게 지나가는 내용들, 뭐 무슨 협약이라든지 그런 것의 이름을 출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프린트 그리고 교과서 또 학교 수업을 꼼꼼하게 들었던 학생들이 아니면 헷갈릴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학평 기출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봤을 때 풀리는 문제보다는 조금 시간을 써서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프린트를 주시면 제가 그거를 받아서 다시 분석한 후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과 서술형 문제 각각 살펴볼 건데요. 이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대략 85% 정도가 기억, 니은, 디귿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형태가 됩니다. 나머지 15%는 1번부터 5번 선치 주고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답형 문제가 있고요. 문장형으로 서술하여라 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단답형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문장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이 주어졌을 때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여라 라는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그 개념과 어떤 현상을 연결시켜 보아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그런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고요. 이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논리가 부족한 경우에 감점의 요소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용어, 키워드를 빼먹은 경우에 감점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 중에서도 문장형 문제에서 점수가 많이 갈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그러면 기출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를 보여드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리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어떤 숫자를 주고 아니면 그림이나 그래프 같은 거 주고 계산을 수행해서 답을 구하는 문제가 이 물리화학 파트에 이 변별력을 주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 문제는 지구과학에 해당하는데 그림이나 사진 자료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와 엘니뇨다라고 했는데, 이 엘니뇨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게 평상시인지 어떤 게 엘니뇨인지 구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가 자료 해석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자료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요 문제를 포함시킨 이유는 요게 조금 특이합니다. 입자가 이동하는 물질은 A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수용액은 전류가 흐른다 라고 나옵니다. 자, 교과서에는 이온 결합 물질의 수용액은 전원 장치를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른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입자가 이동한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러면 이 입자가 이동한다라는 것이 곧 전류를 흐른다는 것인가를 고민한 학생들만 이 문제를 찍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등장하는 표현 대신에 조금씩 바꿔서 난이도를 올린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특이해서 문제를 가져왔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학력평가 형식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이 문제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길게 실험 방식이나 결과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처음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접하면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화학 파트에서 이런 실험 형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대략적으로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이 기본적인 개념들을 합답형으로 주로 출제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응용적인 측면에서는 계산이나 자료 해석 그리고 신유형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서술형 대비가 필요하고 교과서나 프린트에 있어서의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시험이 출제되면서 학생들이 어려워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개념적인 부분의 경우에는 이 수업을 진행할 때 저는 이 암기 분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 학생들이 과학 탐구를 암기로 받아들이는 순간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고요. 이 암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까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암기 대신 이해 위주의 수업을 지향하는 편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마라탕이나 떡볶이 같은 그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물하고 먹는 거랑 음료수 이렇게 쓸게요. 를 같이 먹을 때 어떤 게 더 매운맛 해소에 효과적인가요? 라고 하면 물이랑 먹는 게 더 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음료수가 더 나았던 경험이 있으실 건데, 요거는 이 물의 특이한 특성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물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산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굽어 있는 형태로 결합하고 있는 게 물의 특징인데요. 이 물은 조금 특이한 성질이 산소 쪽은 약간의 마이너스적인 성질을 띠고요. 수소 쪽은 약간의 플러스적인 성질을 띱니다. 그래서 이 소금 같은 거를 물에다가 넣으면 소금이 염화나트륨이라고 해서 NaCl이라고 하는데,
이 나트륨은 플러스, 염소는 마이너스 이온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인 나트륨은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요. 마이너스인 염소 이온은 플러스 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잘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게 염화나트륨인데 얘네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결합이 깨져서 물에 녹게 되는 게 이 소금이 물에 녹는 원리입니다. 네, 요거를 이제 매운맛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이 매운맛 성분은 이 안쪽에 염화나트륨처럼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가질까요? 그랬으면 물에 잘 녹았겠죠. 아, 이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물이나 소금과는 다르게 내부적으로 극성을 가지지 않는 무극성 성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음료수는 그러면 이 매운맛을 잘 녹여주는 것으로 보아서 물처럼 극성을 가지는 성분이 아니라 매운맛과 마찬가지로 무극성인 성분이겠구나 라고도 연결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부담스럽지 않도록 좀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려는 편이고요. 어떤 과학탐구라는 개념을 학습할 때 좀 부담이 없도록 좀 재밌게 따라올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재 또한 이것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 교재 내에서의 스토리라인을 따라오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형태로 교재를 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응용 단계에서는 뭐 다양한 형태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물리나 이 화학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 어떤 그래프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떤 공식 혹은 식이 등장했다면 그 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유도된 것인지 그 학생들이 개념을 깨우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요 자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스토리라인을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터득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편입니다. 다음 단계는 실제로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연습하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저는 숙제나 이 클리닉 엔제라는 문제풀이집 그리고 클리닉 자료 등을 통해서 최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이해 기반의 개념과 응용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끝나게 되면 결국 학생들은 어떠한 새로운 유형이 나오더라도 결국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게끔 훈련을 시킨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학교별 기출 유형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파악해서 그거에 맞춘 공부가 필요한데요. 어떤 기출 문제가 등장했을 때 이 문제가 다음 연도에 그대로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개념과 유사한 형태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지를 최대한 다양한 형태로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재구성한 후에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편이고요. 또 이 연습 과정에서 학생들마다 이 어려워하는 정도가 다르고요. 어떤 학생들은 물리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뭐 지구과학의 자료 해석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고 결국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거나 뭐 테스트를 보거나 클리닉 때 질문하는 것만 들어봐도 이 학생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부족한 것에 맞춰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 단계별로 수업을 이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학생들 스스로 정리해서 이렇게 써낼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서술형 문제가 나오든 어떤 뭐 응용 문제가 나오든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학생들이 여기서 출발했더라도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편입니다. 또 학생들이 최대한 다양한 형태의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수업 영상부터 제가 따로 제작해서 만들어드리는 비법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필기 노트부터 해서 학교별로 선생님들께서 그 시험에 내겠다라고 강조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교과서나 프린트에 중요하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내용들을 학생들 필기를 제가 걷어서 따로 정리를 해서 다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 내용을 이용해서 수업 때 이 전체 정리를 진행하기도 하고 이 학생들이 좀 편하게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따로 찍어서 줬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수업 영상과는 다르게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서 필기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반면에 요거는 그냥 누워서 아니면 자기 전에 밥 먹을 때 버스 탈 때 이렇게 그냥 간단히 핸드폰으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정리해서 올려주는 편입니다. 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생각의 차이와 시너지 과학팀이 함께하면서 이 통합과학 클리닉이 대폭 보강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도 학생들이 제 클리닉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클리닉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할 예정에 있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마다 부족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학생들에 맞춰서 피드백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학생들과 컨택해서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모니터링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남겨준 후기가 되겠고요. 결국 제 수업을 들었을 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저를 믿고 잘 따라와준 학생들은 결국 원하는 성적을 얻어갔다라고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또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막연함이 조금 해소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외에도 어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